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단기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또 훈련 받기 위해서 좀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격려하고 또 앞으로 계속되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교에 관해서 많은 것을 배우시고 또 함께 헌신해서 또 이 시대 지역과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또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단기 선교의 이해와 또 실제적인 준비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생각을 해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2008년도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07년도에 우리 한국에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일어나서 우리 샘물교회 파송으로 또 아프간 사역을 하던 단기 선교팀들이 인질로 이렇게 잡히게 되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플러신 학교에서 단기 선교로 선교학 석사 학위를 받고 선교지에 가서 또 계속해서 사역을 하던 중에 그러한 사고가 나고 2008년도에 제가 썼던 논문을 선교 목사로서 또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로서 한국 교회와 더불어서 나누기 위해서 단기 선교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좀 참조해 보시면 아마 선교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또 전략적인 부분들, 또 이 한국 교회 선교 역사에 단기 선교가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 그런 역사적인 관점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요, 여러분 글씨가 작아서 좀 안 보이겠지만 왼쪽에 보시면은 1과부터 좀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1과는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선교에 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선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에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가 좀 살펴보고요. 2과에서는 단기 선교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단기 선교에 대한 오해들, 또 부정적인 관점들, 또 단기 선교를 그저 어떤 여행으로 이해하는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 또 3장에서는 그간의 우리 단기 선교에 관해서 사실은 여러 편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선교학에서 보면 뭐 석사과정뿐만 아니라 PhD 박사과정에서도 적어도 한 20여 편 이상의 논문이 이렇게 출간이 되면서 이제는 단기 선교에 관한 어떤 학문적인 정립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선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당한지 이런 부분들을 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4장에서 현대 단기 선교의 동향과 배경, 그래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또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 단기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5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단기 선교의 장점이 무엇이고 또 여러 가지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나누었고요. 또 6장에서는 성경적인 기초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단기 선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적지 않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기간에 부르셔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장기 선교사와 단기 선교사의 관점을 좀 새롭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그런 단락입니다. 7장은 한국교회 단기 선교 역사에 관해서 살펴보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단기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짧은 기간 한국을 방문했던 여러 선교사들, 외국인 선교사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살펴보고요. 8장에서는 한국교회 단기 선교의 현 주소와 문제점이 무엇인가, 특별히 단기 선교를 이렇게 여행 정도로 생각하면서 훈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고 훈련 받으시는 것은 굉장히 고무할 만한 일이고 또 여러분이 선교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9장에 보시면은 지역 교회를 위한 5단계 단기 선교, 그래서 이 지역 교회가 단기 선교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감당할 것인가를 선교의 5단계를 구분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기록을 했고요. 또 10장에 보면 제가 장기 선교사로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면서 일주일 만에 과연 교회 개척이 가능한가,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실제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관계 이론과 타문화 선교 전략에 관해서 단기 선교 전략이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팀워크와 지도력, 한국교회와 단기 선교, 그리고 선교 단체의 관계에 관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페이지가 넘는 좀 긴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연구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고 이렇게 단락별로 또 질문들을 풀어나가다 보면 아마 선교에 관한 또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단기 선교를 보는 한국교회의 다양한 부정적인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건 몇 가지를 모아봤는데, 그만한 재정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단기 선교 가야 하는가,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사실은 단기 선교 팀이 보통 방문하기 위해서 항공비를 포함해서요, 평균적으로 한 1,100불 가량을 소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먼 지역으로 가다 보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과연 그것이 선교비라고 볼 수 있는가, 여행비 아닌가. 사실 단기 선교 포션의 상당 부분이 적어도 한 50, 70%가량이 여행에 관련된 경비입니다. 숙박비라든지 숙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항공비라든지 뭐 비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비들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재정을 들여서 선교 가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단기 선교에는 여행인자와 선교인자가 있습니다. 두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행인자가 100%고 선교인자는 전혀 없다. 이 사람이 단기 선교에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럼 답해 보십시오. 여행인자가 100%, 선교인자가 전혀 없다. 아마 저 끝에 해당할 텐데, 선교인자가 0%라고 하면요, 이분은 단기 선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뭐 5박 6일짜리 여행사의 관광 프로그램을 가겠죠. 그럼 반대로 선교인자가 100%고 저 끝에 가서 있고요. 여행인자가 0%라면 단기 선교에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런 분들도 단기 선교 안 갈 것입니다. 이미 선교지에 가 계신 선교사님들이시겠죠. 그럼 지역교회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은 여행인자를 가지고 아마 뭐 90%의 여행인자를 가지고 10% 정도 내가 이번에 단기 선교 간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가보지, 이렇게 가셨던 분들이 선교인자 90%, 열심히 있는 선교 어떤 팀에 또 선교부에 속한 분들, 헌신된 분들, 여행인자는 10%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분과 함께 여행하면서 선교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고 선교를 배우고 또 선교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어떤 성장과 훈련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사실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 지역교회 단기 선교에는 여행인자가 99%인 분들도 단기 선교팀에 합류해서 훈련을 받고 또 함께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선교를 배우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으로라도 단기 선교는 가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일주일간 무슨 선교를 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들은 제 책에 아까 말씀드린 일주일 만의 교회 개척 단락을 좀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여러분 전략을 잘 세우면 현지에 있는 장기 선교사님이 방문하는 단기 선교팀과 수개월 동안 연락하면서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고 현장에 단기 선교할 사역의 어떤 모판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럼 일주일 만에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장 선교사에게 답이 달려 있다. 현장 선교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단기 선교팀들이 아무리 준비하고 가서 방문해도 그 사역은 어떤 장기적인 효과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현장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잘 준비하실 것인가. 그래서 저희 베델교회에서도 단기 선교로 방문한 우리 협력 파송 선교사님들에게는 가능하면 제 책을 좀 보내드려서 좀 읽도록, 다 읽으신 분들과 좀 대화하면서 어떤 전략으로 단기 선교를 갈 것인지 그런 제안서가 오고 평가하고 그런 선교지에 선교팀들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쁜 여름에 다 나가면 어떡하냐. 보통 단기 선교가 여름에 집중이 되어 있죠. 여름에는 BBS도 있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고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단기 선교 가서 BBS 팀들이 나가서 사역을 한다. 그럼 교회 사역은 누가 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본국에도 선교할 곳이 많은데 우리 교회에도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관점으로 세계 선교가 진행되어 왔다면 아마도 복음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직도 예루살렘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루살렘의 담장을 넘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핍박도 있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도 있었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이 순차적인 말씀이 아니라 동시적인 부르심에 따라서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어느 곳이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헌신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오늘날의 한국을 거쳐서 또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이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역의 어떤 선교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사회 또 열방을 향한 선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괜히 선교사님만 힘들게 왜 단기 선교를 가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곳은 가지 말아야 되겠죠. 선교사님들이 되게 그런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너무 많이 와서 힘들다 얘기하시는데 제가 캄보디아에서 경험한 이렇게 선교지에 보면 저 시골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17년째 시골에서 사역하는데 단기 선교팀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너무 시골이고 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단기 선교팀들이 안 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느 나라 어떤 선교지에 가보면 한 여름에 단기 선교팀이 6개, 7개 팀이 한 선교사님한테 방문하시는 거예요. 거의 뭐 매주 어떤 주에는 한 주간에 두세 교회가 한꺼번에 방문해서 사모님은 한 팀, 목사님이 한 팀, 현지인 사역자가 한 팀, 또 2, 3일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바꿔가 인도도 하시고 어떤 선교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파송할 때 가능하면 다른 선교팀들이 안 가는 선교사님들,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 좀 찾아서 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기 선교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단기 선교팀을 준비할 것인가? 그럼 단기 선교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기 선교 지도자입니다. 누가 팀장이 되어서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과 연락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팀을 훈련시키고 그 팀을 인솔할 것인가. 대부분의 지역교회가 단기 선교 팀들을 보통 목회자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훈련시키고 또 인솔해서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을 쓴 목적도 이 단기 선교 퍼스펙티브가 500페이지나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읽어가는 그런 책이 아니라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또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책인데 되게 신학교에서 우리 한국의 MD부 과정이나 또 선교학 전문 그 전공 과정에서 교재로 활용해서 선교의 이해를 넓히고 또 어떤 전략적인 깊이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지도자들은 정말
선교에 대한 이해와 단기 선교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접근들을 좀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단기 선교 팀이 어떤 목적으로 선교지를 방문할 것인가. 제가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 물론 이 네 가지만은 아니고요. 단기 선교를 가는 목적이 가장 이제 우리가 비전 트립이라는 이야기를 사용하는데 선교의 비전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지를 품게 하셨는데 그 선교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후원을 하고 어떤 선교사를 파송할 것인가 비전 트립으로 다녀올 수 있겠죠. 특별한 어떤 사역이나 어떤 계획보다는 선교 현장을 폭넓게 또 현장에 사역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만나면서 이렇게 여행이 뭐 중심이 된 그러니까 방문과 이해와 그런 여행이 중심이 된 그런 단기 선교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교 현장의 사역에 실제적으로 동역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시는데 이번에 영어와 컴퓨터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의 사역에 동역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수행하면 그런 단기 선교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사역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세계적인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요즘같이 어려움 당한 전쟁 난민이나 혹은 여러 가지 전 세계 어려움 당한 지역을 방문해서 함께 봉사하는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뭐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 증거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형리 전도법이나 다양한 전도법을 가지고 가서 노방 전도나 혹은 가가호 방문하면서 가정 전도를 통해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단기 선교 팀을 방문할 때 그해 그 나라를 방문하는 팀의 어떤 구체적인 선교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또 나중에 평가의 근거가 되고요. 또 그런 어떤 열매를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 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5, 6개월 전에 단기 선교를 구상하고 계획하고 한 4개월 전에는 팀을 홍보해서 모집하고 한 3개월 정도, 아니 12번, 10번에서 12번 정도 집중적으로 선교 훈련을 해서 팀 자체가 갑자기 급조된 여행팀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그 팀의 다이내믹을 만들어가서 단기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과 준비에 있어서 또 선교지 선정은 가능하면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나 협력 선교사님들 연락을 통해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단기 선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어떻게 선발하고 또 배치하고 어떤 방식으로 후원하고 또 나중에 사역을 평가할 것인가 또 돌아와서는 이 지역에서 단기 선교가 그저 한 여름에 한 기간에 짧은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정말 지역교회를 어떻게 선교적으로 이렇게 동원하고 도전하고 또 성장하도록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볼 수 있어요. 제가 단기 선교 또 선교 목사로 지역교회들을 섬기면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는데 단기 선교팀이 가기 전에 유치부 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각 부서별로 배정을 해서 가서 준비한 현지어 찬양을 하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단기 선교 가 있는 동안에 각 부서가 책임지고 나가 있는 단기 선교 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동하는 과정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함께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또 돌아와서는 현지에서 사온 작은 책갈피나 열쇠고리나 이런 선물들을 교육부서에 다 나눠주고 주로 이제 국기나 이런 어떤 지도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것들을 나눠주고 또 같이 기도하도록 부탁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단기 선교팀 하나의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역교회, 교육부의 어떤 교육적인 효과 또 함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같이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캄보디아의 그 단기 선교팀을 받기 위해서 보통 캄보디아에 도착하는 비행기가 밤에 11시, 12시에 도착하는데, 제가 하루 한 번은 단기 선교팀을 마중하러 나가서 보니까 어떤 한 팀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보니까 단기 선교팀입니다. 저희 팀을 차에 다 태워가지고 가서 물어봐서, 혹시 단기 선교팀이냐? 그렇다. 어떻게 오셨냐? 어느 선교사님에게 왔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오늘 오는 거였어요? 날짜를 서로 착각하고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팀이 단기 선교 오겠다고 한 번 처음에 연락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연락이 없고, 그날 그냥 도착하신 거예요. 뭐 선교사님에게도 조금 실수가 있었겠지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고, 단기 선교팀을 보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팀장, 우리 맡으신 분과 또 선교사님이 아주 자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전략을 마련하고 계획을 세우고 훈련 자료를 받고, 그런 일들을 좀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과 현지 선교사님과의 연락을 좀 우리가 강조해서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네, 홍보와 모집, 아까 이야기한 5번에 보시면 주일학교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이제 정책을 만들고 선발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했지만, 물론 이제 지역교회 단기 선교이기 때문에요. 저는 좀 융통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교 단체의 경우에는 모집이 마감되면 훈련하고 더 이상 추가 팀원이 생길 수가 없는데, 지역교회는 마지막 출발하기 전에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가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오지 못하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녹음된 강의로 훈련을 보완하도록 하고, 혹은 또 훈련이 없다 할지라도 함께 가서 그런 분들이 정말 선교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교회 지도자들의 결정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융통성을 갖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관심 있고 열정 있고 성령께서 보내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선교적인 성장, 또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는 그런 단기 선교가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3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1, 2, 3번이 다 중요하죠, 사실. 선교사님의 현장 사역을 참조하는 것.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기도편지, 지난 한 3년 동안 기도편지를 다 좀 보내주십시오. 그걸 한번 쭉 읽어보면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해오셨고, 어떤 기도를 부탁하셨고,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의 어떤 선교사님의 기도편지 3년치 보는 거 중요하고, 두 번째로 방문 국가의 민족들이 모여있는 이 지역에도, 워싱턴 지역에, 메릴랜드 지역에 여러분이 단기 선교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또 실제로 참석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현장에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 바로 그곳에서 여기 와 있는 그 민족, 그 사람들, 그 교회를 방문해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어불성설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도 그런 교회들을 좀 참석하고 네트워크하고, 필요하면 함께 협력하고, 돌아와서도 어떤 선교적인 그런 역량들을 좀 이렇게 모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기본적인 선교지에 대한 이해와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그 나라의 역사, 제가 이제 아마 2006년경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을 보내는데 연락이 왔어요. 한 3개월 전에, 선교사님, 캄보디아 역사를 레러지 2장으로 정리해서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함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캄보디아 역사에 관해서 뭐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는 보니까 프린트하니까 한 20장 정도가 될 정도로 캄보디아 역사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20장을 보내면 아마 훈련생들이 읽지 않으실 겁니다. 뭐 그런 자료야 본인들이 직접 찾을 수도 있고. 그런데 선교사님에게 2장으로 정리된 역사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읽었어요. 정말 중요한 어떤 역사의 뼈대를 요약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제게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캄보디아 교회 역사에 대해서
2장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캄보디아 교회 사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니까 뭐 200페이지, 300페이지 되는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또 그걸 읽고 간략하게 역사를 정리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선교 역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들어가셨고 어떤 사역을 해오셨는지 선교 역사를 2장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8주 동안 선교지에 관해서 매주 2장씩 제가 연구해서 캄보디아의 문화, 또 풍습은 어떤 풍습이 있는지, 기후는 어떤지, 도앤돈트, 캄보디아에 와서 해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양식과 하지 말아야 될 문화적인 금기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정리해서 보내드렸어요. 제가 한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해부터는 단기 선교팀들이 오겠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보내주면 되더라고요. 언어도 매주 한 페이지씩 해가지고 기본적인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쭉 정리해 놓으니까 한 12주 동안 12과에 걸쳐서 자기소개, 가격을 묻고 흥정하는, 길 묻는 아주 기본적인 언어들을 배울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이렇게 준비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팀을 준비할 때 현장의 선교사님들에게 자주 연락해서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정리된 자료로 받으시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선교사님께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팀들이 오실 때 그런 자료들을 함께 나눌 어떤 기본적인 훈련 자료가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팀들이 이제 모든 팀원들이 각각의 영향, 어떤 역할들을 맡아서 전 팀원의 간부화를 실행한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뭐 라스트 키퍼, 맨 뒤에서 이동할 때 가장 늦게 버스에서 내리고 가장 늦게 숙소에서 출발해서 숙소에 남아있는 짐이나 흘린 분실물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뭐 그런 역할들까지 감당해서 모든 사람이 팀을 위한 어떤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제 여행을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뭐 물론 여러분 오늘날 이런 실제적인 여행으로 단기 선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추천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아마 온라인 단기 선교도 하실 것이고 요즘은 옛날처럼 뭐 10명, 20명이 가는 단기 선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실 3명, 5명이 팀이 돼서 현장에 아주 실제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단기 선교는 가능합니다. 많은 선교지가 이제 조금씩 문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그런 선교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단기 선교도 준비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마 온라인 단기 선교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 준비하는 것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뭐 비자 취득이나 또 현지 시간에 맞게 컨디션을 조정하는 거, 이거 뭐 여행의 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여행 일정을 잘 보셔서 현지 도착 시간에 맞춰서 컨디션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도착 시간이 오전 시간이면 그럼 비행기에서 충분히 잠을 자고 도착해서 바로 활동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물론 반대로 저녁 시간에 도착하면 끝까지 비행기에서 뭐 영화를 보시든지 잠을 자지 않아서 도착하면 바로 잠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그렇게 잘 준비해 가면 현지 적응이 뭐 이틀, 3일 걸지 않고 한 하루 이틀 안에 현지 시차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가능하면 현지에서 매일 저녁 선교사님에게 매일 예배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간증을 나눌 수 있다. 사실 이것만 해도 큰 사역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현지인들과, 저 같은 경우도 현지 교회를 개척해서 현지인들과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한국말로 시원하게 간증을 한다든지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예배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해 주세요, 간증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면 그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준비가 되고 또 나누면서 제가 은혜가 되고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내적 치유와 회복, 도전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부탁하고 또 함께 가질 수 있으면 좋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단기 선교를 우리가 단회적으로 한 번 방문하고 돌아오는 단기 선교는 사실 많은 사역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나라에 3년이든지 5년이든지 반복적으로 팀을 파송하고 협력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장기적인 선교 전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좀 준비해 보시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저희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캄보디아 CUS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문화학을 강의했는데, 그 대학교 훈련 그 어떤 쇼트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교과 외 과정 중에서 한글반을 열어서 우리 한글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르치는, 한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아마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 중에서 특별히 1세가 중심이 돼서 오셔서 충분히 한글을 가르치고 글자를 가르치고 회화를 가르치고 5년 정도 가르치고 나니까 우리 학생들이 한국어 수준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물론 단기 선교 팀뿐만 아니라 저희가 로고스 랭귀지 스쿨이라 그래서 언어 학교를 만들어서 1년 내내 5년 동안 계속 훈련을 받아서 이분들이 한국에 일하러 가기도 하시고, 또 한국 식당에 취직해서 가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선교의 열매들을 교회 개척도 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 정도 전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면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죠. 제가 기억나는 것이 LA에 있는 ANC 온누리 교회와 함께 저희가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제가 번역하고 또 현지 목회자들에게 보급하고 또 한인 선교사들을 모아서 지도자 훈련을 해서 선교사님들이 그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한 2만 권 정도 책자를 보급하고 또 한 7회에 걸쳐서 한 350명 이상의 현지 목회자들, 또 100여 명의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장기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집중하면 그런 좋은 어떤 선교적인 툴을 선교지에 소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한 번은 제가 우리 그 베트남의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데 첫해 단기 선교팀 파송하는데 아마 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그 베트남에서 성경책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 미국에서는 오히려 베트남어 성경을 구하기 쉬운데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어 성경 구하기 어려우니까, 또 특별히 이제 베트남어 영어가 이렇게 대역으로 돼 있는 성경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베트남어 영어 대역 성경을 보내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공항에서 다 걸렸습니다. 다 압수당했어요. 뭐 이게 그냥 전수 검사를 해가지고 뭐 책자 박스째로 다 뺏기고 그랬던 경험이, 두 번째 해에 그 박스가 뺏겼던 경험이 있어서 개인 짐에다가 넣어서 보냈는데 그것도 뭐 절반 이상을 공항에서 이렇게 압수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2002년도에 저희가 베트남에 어떻게 단기 선교팀을 파송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그 당시에 팜 파일럿이라고 하는, 오늘날은 뭐 그 스마트폰이 다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전자 수첩 개념으로 해서 팜 파일럿 3, 뭐 4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 페더럴 거버먼트나 큰 기업에서 이렇게 뭐 나눠주기도 하고 사기도 하셔가지고 안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선교 목사로 있을 때. 그래서 그 팜 파일럿을 다 수집, 안 쓰는 거를 기증받아서 거기에 베트남어, 영어 성경책을 인스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자 그래서 한 30개 정도를 선교팀들이 한 두세 개씩 각각 넣어가지고 공항을 통과하는, 30개가 다 통과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할까, 활용을 할까 전략을 짜면서 대학교에 가서 팜파일럿을 가지고 전하자. 거기 이제 사형리 영어로 된 것도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형리를 가지고 영어로 전도하고 또 초청하는 거, 토요일 날 이 어느 장소로 오면 이 팜파일럿을 하나씩 주겠다. 근데 대학생들이 그거 받으려고 다 오셨어요. 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어로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에게 그 팜파일럿 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게 팜파일럿이 그 당시에 성경책 깔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주 프리징이 되는데 이게
프리징이 되면 당황하잖아요. 어떻게 뭐 다시 뭐 아무 버튼도 안 먹고. 예. 그래서 그 고치는 방법을 선교사님께만 가르쳐 드렸어요. 어떻게 고치냐면 뒤에 조그마한 리셋 버튼이 있는데 그걸 길게 누르면 다시 리셋이 돼서 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망가지면 선교사님께 가져와라. 선교사님 오면 안 보는 데서 몰래 그 눌러가지고 리셋해서 다시 나눠주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진행해 나가서 그 당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한 10여 명 이상을 계속해서 영어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이어가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다양한 성경 공부를 선교지로 이렇게 가서 보급하고 현지 언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지원하고 또 출간하고 훈련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고요. 한 번은 그 터키에 계시는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번 한국에서 태권도 유단자로서 터키에 가서 태권도장을 만들어서 전도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제 갔더니 아다나라고 하는 도시에서 도장을 오픈하셨어요. 대학교 앞에 태권도장을 오픈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대학생들이 등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팀이 가서 보니까 대학생들은 없고 아기들 꼬마들 몇 사람만 있고 등록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이해도 그 당시에 많이 없었지만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요. 어떻게 선교 전략을 좀 다시 짤까 고민하다가 그때 같이 갔던 우리 대학생 청년 단기 선교 팀들이랑 그럼 우리가 대학교로 직접 들어가 보자. 이 학생들이 뭘 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대학생들을 만나고 수업 끝나고 어디로 가나 봤더니 북카페로 가는 거예요. 인터넷 카페로 갑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앞에 있는 카페인데 책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카페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의논하면서 이 태권도장 그만두시고 인터넷 카페를 좀 하십시오. 단기 선교팀 청년들이 돌아와가지고 펀드레이징을 해서 컴퓨터를 13대를 보내고 T1 라인을 깔아드리고 빠른 인터넷 라인. 그래서 인터넷 카페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청년들이 일주일에 30분을 헌신해서요. 그 인터넷 카페에 오는 친구들이 영어 회화를 하기 원하면 그 당시 이제 처음으로 무료 인터넷 전화가 나왔는데 뭐 자주 끊어지고 하기도 했지만 30분 동안 영어 회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 청년들이 일주일에 10분 시간 내는 거. 어떤 학생은 이른 아침에 어떤 학생은 늦은 밤에 그 현지 시간에 맞춰서 함께 만나가지고 1년 동안 매주 일주일에 30분씩 만나서 영어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물론 교재는 요한복음이었지만 그래서 함께 그렇게 목소리로만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전화 화상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목소리로만 무료 전화 라인을 통해서 영어 회화를 하다가 1년이 지나서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그 친구들을 초청해서 만나는데 너무 반가운 거죠. 목소리만 듣던 영어 선생님 또 현지 대학생 함께 만나서 저희가 수련회 가서 2박 3일 동안 같이 또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대학생들이 영접해서 교회가 설립됐습니다. 정말 선교사님이 한 9년 가까이 태권도장 하시면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정말 뭐 전도가 거의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어떤 전략적인 사역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양육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만 잘 세우면 단기 선교를 통해서 현장에 대단히 효과적인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죠. 뭐 요즘도 사실 선교사님들이 요즘 줌으로 영어 학원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저도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계셔서 줌으로 가서 한 30분 정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얼굴 보면서 저는 미국에 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데 너무 반가워하고 또 다시 오기를 원하고 아마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현장의 선교사님들도 정말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사역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역을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 그 단기 선교 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몽골 팀입니다. 저희가 2001, 2년경에 몽골의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데
보통은 이제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면 그 나라 언어를 저희가 한 8주에서 10주 정도 뭐 기초적인 자기소개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현지 언어를 배워서 가는데, 현지 언어를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요. 가능하면 이 지역에서 그 나라 사람을 데려다가, 남미로 가면 에콰도르 가면 에콰도르 사람을 부르고, 뭐 콜롬비아 가면 콜롬비아 사람을 부르고, 같은 스페니시라도 그 나라 사람을, 그 민족 사람을 초청해서 언어를 배운다. 이게 이제 어떤 기본 원칙이었는데, 이 몽골로 가는 팀은요, 몽골 사람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워싱턴 지역에서. 저희가 수소문하다가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식당을 하시는데, 그 식당에서 그릇 닦는 친구가 폴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좀 우리가 언어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집사님이 그럼 자기가 토요일 날 2시간 시간 페이를 하고 보낼 테니까 언어 배우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와서 매주 토요일마다 몽골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물론 교재는 우리가 몽골 계신 선교사님에게 기본적인 그 교재를,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보내주십시오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발음 교정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도와주셨는데, 이 형제가 몽골 팀이 울란바토르로 가서 여름에 사역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 3주인가 4주 뒤에 갑자기 이민 가방 2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쭉 리스트를 가져와서 자기 친척들인데 이 이민 가방을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 제가 고민이 되긴 했지만 하여튼 가져다 주겠다고 이렇게 2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주에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에게 얘기해가지고 7명의 몽골 형제들이요, 이민 가방을 2개씩 가지고 오신, 14개 이민 가방, 이 친구까지 하면은 16개 이민 가방을 가지고 와서 몽골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몽골 사역을 위해서 단기 선교팀이 뭐 헌 옷가지, 안경, 약품, 다양한 사역 물품들을 다, 그 저희도 이민 가방 여러 개 챙겨놓고 있었는데 이민 가방 18개를 가져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하고, 우리는 약품이나 의료, 뭐 기증품 이런 거 아무것도 안 가져가겠습니다. 이분들이 보내준 짐만 가져가겠습니다. 단기 선교 팀원들도 개인 캐리어만 가져가고, 붙이는 건 이걸 다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딜리버리 숄터 미션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그 당시에 조그만한 그 필름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몽골로 가서 몽골에서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고, 가족들이 토요일 오후에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고 또 간단한 전도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초청했어요. 한 50명 오실 줄 알았는데 한 2, 300명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영상을 보여주고 가족들이 미국에 있는 가족 인사하고 보내준 선물을 나눠주고, 저희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다 선물, 가족이 보낸 선물을 나눠주고, 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이 찬양과 마임 후에 복음을 전해서 그 오셨던 분 중에 한 4, 50분이 예수님 믿겠다고 손을 드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보니까, 그 다음날 예배 보니까 오십시오. 그렇게 한 4, 50분 손든 분들만 오실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다음날은 온 가족들 연락해가지고 더 많이 오셨습니다. 수백 명, 한 4, 500명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날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미국의 가족에게 보낼 선물을 바리바리 다 싸우신 거예요. 박스, 뭐 짐, 보니까 가져갈 수 없는 음식들, 뭐 말고기 말린 것까지 해가지고 가져오셨는데, 뭐 이걸 다 가져가려니까 갈 때보다 짐이 더 많더라고요. 저희가 다 정리하고, 못 가져가는 거는 다 빼고 짐을 정리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제 더 몇백 불씩 다 또 각출을 해서 막 그 돈을 더 내고 짐을 가져온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상을 다 찍어 오셨어요. 현지 가족들이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가족별로, 가족 단위로 영상을 찍어서 와서 또 다른 사역을 계획했습니다. 그 물건 보낸 형제들을 초청한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개 이민 신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변호사로 일하시는 장로님이 어떻게 이민 신분을 해결할 것인지 이민법 세미나를 하시고, 또 영어
성경 공부, 영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가족들을 초청하고 또 친구들을 주변에 있는 친구들, 몽골 형제들 다 모아오라 그랬더니 한 2, 30명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와서 영상을 또 보여주고 막 눈물바다가 됐죠. 이제 가족들 보고 싶기도 하고 자녀와 부모 또 친구들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눈물바다가 되고 보내준 선물 또 서로 나눠가지고 이민법 세미나하고 영어 성경 공부 시작을 하면서 몽골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지역에 그 당시에 영어 성경 공부하던 그룹이 교회가 되고 또 선교사님이 현장 사역자들이 와서 목회를 하시는 교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교회 지역 교회 단기 선교가 우리가 잘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현장의 선교사님과 연합하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단기 선교 현장 사역을 마치고 나면 이제 디브리핑을 하게 되는 디브리핑은 가능하면 현지를 출발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하기보다 현지에서 마지막 하루 정도 혹은 하루 반나절 정도를 함께 모여서 잘 쉬면서 디브리핑을 하는데요.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이제 쉼이 있어야 되는데 단기 선교 일주일 혹은 열흘간의 사역을 마치고 와서 2, 3일 앓고 나서 뭐 여독이 풀리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돌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좋지가 않죠. 그래서 가능하면 오기 전에 그런 육체적인 피로도 다 풀 수 있도록 하루에서 하루 반나절 정도를 다른 프로그램 없이 편히 쉬고 회복할 수 있는, 잘 먹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그간에 바쁘게 사역해온 여러 가지 일정들을 좀 이렇게 반추할 수 있는,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느낀 것들, 결단한 것들을 글로 적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그 단기 선교 기간에 어려웠던 또 잊지 못하게 발생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교회 가기 전에 미리 풀고 가야 되죠. 그런 인간관계, 개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풀고 가야 되고, 선교지에 관한 오해도 또 선교사님에 관한 오해 뭐 이런 것들이 생겼다면 함께 풀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디브리핑 시간에 가져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대개 보면 이제 많은 것을 느끼고 결단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지역교회 단기 선교 경험을 하지 않은 성도들은 우리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과도하게 선교 보고를 하면서 어떤 죄책감을 안겨주고 선교하지 않는, 함께 동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이런 불평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어떻게 지역교회, 우리 성도들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디브리핑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에 관해서는 제가 좀 여러분 이 자료들을 그냥 쭉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짐은 잘 꾸리고 또 현지, 요즘은 뭐 단체복을 입고 이렇게 하지 않는데 과거에는 이제 단기 선교가 그러면 단체복을 입는데 사실 이 단체복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는 것은요. 첫째는 여행하는 과정에서도 벌써 이게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뭐 출발할 땐 괜찮지만 현지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는 분들은 이 단체 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 현지 공항에서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도 좋지 않고, 또 하나는 현지 교회 성도들과 청년들과 현지인들과 함께 사역할 때 우리만 이렇게 티를 입고 있으면 그 굉장히 부럽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팀들은 더 많이 준비해서 현지 교회 성도들도 나눠주고 선교사님들도 나눠주고 같이 입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팀들은 자기 옷들만 한두 벌씩 가지고 오기 때문에 현지,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 청년들이, 현지인 청년들이 단기 선교팀이 티를 입고 막 부러워해. 자기들도 좀 입고 싶은데, 물론 갈 때 벗어서 주고 가긴 하지만 그 입던 거 이렇게 받아서 입는 모습이 제가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냥 일상적인 옷, 복장들을 입고 함께 사역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체 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음식, 풍토병, 특별히 교통 편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재정 같은 경우도 단기 선교팀들이 한 분이 이런 재정 그 파이낸셜 책임을 맡아서 모든 캐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런 현금들도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지고 그런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네, 외부 활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위해서 충분한 응급 조치들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이제 한 50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 또 이제 질문이 있으면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일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기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헌신하고 이렇게 훈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하고 계획하는 여러 단기 선교 팀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현장의 선교사님들과 마음을 모아 정말 효과적인 사역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투자가 되어서 영적인 열매,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